밤마다 연인들만 노려 총을 쏘는 존재가 있다면 당신은 그 도시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1946년 봄, 미국 텍사스주 텍사케나. 이 조용한 국경 도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팬텀 킬러. 유령처럼 나타나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 그의 그림자가 드리운 텍사케나는 공포에 잠식되었습니다. 이 미해결 연쇄살인 사건은 미국 범죄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도시의 평화를 산산조각냈고 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살인을 저지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의 행적은 모두에게 깊은 절망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공포는 단순히 살인 행위 자체를 넘어 그 뒤에 숨겨진 무수한 의문점들로 인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으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잔혹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첫 사건은 1946년 2월 22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25세의 지미 홀리스와 그의 19세 여자친구 메리잔. 레리는 영화를 보고 난 뒤 한적한 외딴 도로에 차를 세우고 로맨틱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렬한 빛이 번쩍이며 그들의 평화를 무자비하게 깨뜨렸습니다. 손전등을 든 한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오직 두 눈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지미에게 명령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따라라. 홀리스는 차 밖으로 끌려나와 범인이 휘두른 총에 머리를 여러 차례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범인은 메리잔 레리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패닉 상태로 넘어진 순간 곧바로 그녀를 붙잡아 끔찍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홀리스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홀리스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레리 또한 경미한 부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텍사케나에 드리워질 공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잔혹한 첫 번째 공격은 당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비극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목격자의 증언 외에는 뚜렷한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한 달 뒤, 1946년 3월 24일, 또 다른 커플이 텍사케나 인근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29세의 리차드 L. 그리핀과 그의 17세 여자친구 폴리 M. 무어가 보이 카운티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남자인 그리핀은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여성인 무어는 차 밖에서 살해된 뒤 다시 차량 안으로 옮겨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아직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연쇄살인으로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강도 및 성폭행으로, 두 번째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으로 보고 개별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외딴 곳에서 발생했고 희생자가 젊은 연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텍사케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주말 밤, 주로 외딴 곳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연인들을 노린다는 패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지만 아직 그 누구도 이 모든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관련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연쇄살인 선언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4월 14일,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하며 팬텀 킬러의 범행 패턴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또다시 밤, 또다시 젊은 커플, 그리고 외딴 장소. 16세의 폴 마틴과 그의 15세 여자친구 베티 조 부커가 희생되었습니다. 마틴은 도로 위에서 총에 맞아 즉사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커는 마틴이 살해된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커는 학교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했으며 리틀 미스 텍사카나 미인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한 촉망받는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발견된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연출한 것처럼 단정하게 누워있는 자세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의 잔인하고 기괴한 심리가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과 이전 리차드 그리핀, 폴리앤 무어 살인 사건에서 사용된 총기가 동일하다는 탄도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증거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연쇄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와 악한 소주를 넘나들며 벌어진 이 연쇄살인은 지역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경찰은 비로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동일한 범인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팬텀 킬러라는 별명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인들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케나를 덮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유령처럼 나타나 사라지는 연쇄살인마였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지면 거리에는 사람이 사라졌고 밤이 되면 모든 상점이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으며 총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사들이고 문과 창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특히 젊은 연인들은 밤 데이트를 전면 중단했으며 도시 전체에 불안과 의심이 만연했습니다. 경찰은 필사적으로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고 심지어는 미끼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커플처럼 보이게 위장한 형사들이 외딴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밤늦게까지 범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타났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팬텀 킬러라는 별명처럼 말입니다. 언론은 연일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대중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고 전국적인 관심이 텍사케나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텍사케나라는 작은 도시는 외부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46년 5월 3일 밤, 사건은 이전까지의 모든 패턴을 깨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범행은 데이트 중인 연인들을 외딴 곳에서 습격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6세의 농부 버질 스타크는 텍사케나 외곽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던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고 즉사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같은 방향에서 날아온 총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웃집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범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주변에 숨어있던 어떠한 기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공격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인들만 노리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팬텀 킬러의 범행 패턴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시의 공포를 극대화시켰고 주민들은 이제 밤에 집안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사람들은 팬텀 킬러가 자신의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확대했는지 아니면 이 마지막 사건은 다른 범죄자의 소행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미궁에 빠졌고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더욱 복잡한 의문점들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인해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더욱 강하게 떠오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정말 한 명의 범인이 저지른 것일까? 아니면 마지막 사건은 전혀 다른 동기와 인물에 의해 저질러진 것일까? 수사는 극심한 혼란과 난관에 부딪힙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서로 달랐고 때로는 모순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목격자는 범인의 키가 컸다고 했고 어떤 목격자는 작은 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용의자는 수백 명에 달했지만 그 누구도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팬텀 킬러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여러 명 등장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공포와 혼란을 틈타 관심을 끌려는 시도였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수사에 합류했지만 유령처럼 사라지는 범인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수사의 난항을 보도하며 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도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놓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유엘 스윈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범죄로 기소되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인물로 텍사케나 팬텀 킬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폭력적인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상세히 진술하며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증언 중 일부 내용은 실제 사건 현장의 증거들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결국 증언을 번복합니다. 법적으로 그를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스위니는 결국 풀려났고 팬텀 킬러는 다시 한번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가 진범이었을까요? 그의 아내는 왜 증언을 번복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살인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것처럼. 1946년 5월 3일 버질 스타크 부부 습격 사건 이후 텍사케나 팬텀 킬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사라졌고 다시는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말입니다. 왜 연인들만 노렸는지, 왜 마지막 사건에서 패턴이 깨졌는지, 왜 범인은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는지, 그의 정체와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텍사케나 팬텀 킬러 사건은 그렇게 미해결 연쇄살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텍사케나의 어두운 봄을 상기시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이론들이 난무했지만 그 어느 하나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팬텀 킬러가 당시 전쟁에서 돌아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참전 용사일 것이라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특정 집단의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증거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단 한 명의 살인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걸까요?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텍사케나의 역사에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인간의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본성에 대한 영원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팬텀 킬러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며 미해결 범죄의 섬뜩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채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과 어둠의 깊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텍사케나 팬텀 킬러, 그의 이름은 지금도 공포와 미스터리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